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나온 책은 진 리스 작가가 1966년에 발표한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언젠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외에도 어둠 속의 항해 그리고 한밤이여 안녕이라는 이 두 권까지 제가 구입을 해뒀었는데요. 잊어버렸고, 그리고 원래는 읽을 계획이 있었던 작가가 아니에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신영철 평론가의 기사를 읽게 됐어요. 신영철 평론가는 문학동네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과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평론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글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평론집으로 몰락의 에티카 등으로 유명하고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관련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조선대학교에 재직 중인데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오픈된 그런 강좌를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영철 교수가 문학사를 통해서 본 인간상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더라고요. 문학의 역사를 통해서 신영철 교수가 선택한 문학 작품과 그 문제적 인물을 탐구하는 그런 강좌였던 것 같습니다. 총 13번의 강의로 다루는 작품이 14편, 그리고 14명의 인물이 선택이 됐습니다. 좀 리스트를 보면요, 이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특이하게 성경에서 두 인물을 선택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 욥기의 욥, 그리고 유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세기로 넘어와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리고 18세기 독일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베르테르, 그리고 19세기 허먼 멜빌, 미국 작가죠. 필경사 바틀비의 바틀비, 그리고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 나오는 엠마 보바리,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두 작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인데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의 지하 생활자, 그리고 이제 이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의 제인이 아니라 버사 메이슨, 다락방에 미친 여자, 그리고 동시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진 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주인공은 앙투아네트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신영철 교수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작가 진 리스를 꼽았네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세기는 스콧 피츠제널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개츠비와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 이렇게 13번의 강좌입니다.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로 끝나네요. 이게 계획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까지 오픈된 그런 강좌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리스트를 선택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문학사를 통해서 본 인간상, 신영철 교수가 뽑은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급히 꺼내서 궁금해서 읽게 됐습니다. 진 리스의 이 책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의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제인 에어를 읽고 분노해서 작품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로체스터에 분노했고 로체스터의 아내이자 미친 여자로 저택, 솜필드 저택의 3층에 갇혀있던 버사 메이슨에게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또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솜필드 저택까지 오게 되어서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도록 갇혀 지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신영철 교수의 이 강좌에서 벗사를 다락방의 미친 여자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1979년에 나온 고전적인 페미니즘 문학 연구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온 적이 있는데 일찌감치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구입은 정말 제때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산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라는 두 사람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강의이자 일종의 프로젝트 연구인데요. 19세기 여성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제인 오스틴, 브론테 자매, 메리 셀리, 그다음에 조지 엘리엇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감금, 탈출의 이미지, 또 거식증이나 광장공포증, 폐소공포증 같은 질병의 은유들에 주목을 합니다. 특히 이 여성 작가들의 또 시대가 그렇고요. 저택, 즉 집이 강조가 되는데요. 거기가 일종의 가부장적 사회의 어떤 공고한 질서의 성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고한 성체에서 이 여성 작가들 그리고 여성 인물은 일종의 분열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또는 반항적 충동을 지닌 히스크리프 같은 인물, 또 제인 에어에서는 버사 메이슨 노체스터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인 에어의 버사 메이슨은 제인의 내면에 잠식되어 있는 또 다른 자아의 일면 혹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영철 교수도 이 책을 참조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엠마 보바리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여성 주인공, 여성 인물의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강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이 작가 진리스, 소설의 인물인 앙투아네트가 아니라 작가를 문제적 인물, 인간상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진리스는 본명이 아니고요. 본명은 엘라 gwendolyn 리스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1890년 영국령, 그러니까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 땅 도미니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인 의사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크리올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올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크리올은 흔히 이제 혼혈인을 말합니다. 유럽계와 비유럽계 유색인종과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올은 백인 쪽에서는 백색 검둥이라고 조롱을 받고요. 원주민들에게는 흰색 바퀴벌레라는 욕을 듣는, 그러니까 일종의 양쪽 세계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작가 진 리스를 규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 리스의 작품 세계는 크리올로서의 이방인적인 삶과 또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 속에서 배회했던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소설을 써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가 진 리스는 16살 때 홀로 이제 영국에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언어적 장벽 때문에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배우가 되고자 해서 왕립 연극학교도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중퇴를 하고요. 의상 모델, 코러스걸, 배우 등을 전전을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첫 결혼이 파경을 맞습니다. 이때 이제 진 리스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비평가에게 발굴이 되어서 잡지에 단편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20, 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모더니스트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당시에는 대중적으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이스의 작품에서조차도 페미니즘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율리시스 할 때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여성상의 이슈가 한창이던 때에 진리스의 인물들은 여전히 좀 유약하고 사랑 의존적이며 정신적으로 좀 방황하면 일종의 정신분열증적인 징후를 보이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았을 거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망설이 돌 정도로 이제 잠적의 시기를 거치는데요. 1957년, 58년 BBC 라디오에서 한밤이여 안녕을 라디오 극화하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평당과 대중 양편으로부터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1966년에 이 장편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발표하게 되고 이게 이제 대표작입니다. 1978년에 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영제국 훈장을 수음받았고 이듬해 1979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진니스는 크리올이자 이제 여성으로서 이 존재 자체가 작가에게는 이제 내적 의식을 사로잡았고 평생을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자신을 계속 들여다본 작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작품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일단 제목의 그 사르가소 바다는 실제로 이제 북대서양에 있는 해역의 이름입니다. 바람이 거의 없고요. 이 북대서양을 흐르는 네 개의 해류가 한데 모이면서 지금은 쓰레기로 부유하는 바다가 됐는데 이 사르가소라는 해조류가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선이 나오기 전에 바람만으로 항해를 해야 했던 시대에는 배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바다였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일단 없다는데 한 번 이 해역에 빠져들게 되면 또 사르가소라는 해조의 배가 감기면서 침몰의 위협이 항 존재했던 그런 해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도로 보면 서인도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자메이카를 비롯해서 작가의 태어난 곳인 도미니카, 카리브해 쪽인 큐바 이런 이제 독립투쟁들이 활발했던 그런 이제 섬 제도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1830년대 이제 후반에서 40년대에 이르는데요. 이 서인도 제도의 섬들이 이제 식민지의 각축장이 됐던 것도 노예 매매를 해서 이룬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탕수수 같은 이제 농업 플랜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고 하여튼 그런 땅이 됐는데 1833년에 영국에서는 노예 해방령이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흩어진 노예들로 인해서 이제 일할 사람이 없게 돼서 농장이 피폐가 되고 또 농장 주인 백인들이 많이 살해되고 그런 역사적 시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앙투아네트 코주웨이, 크리올입니다. 그녀가 앙투아네트 메이슨이 되었다가 앙투아네트 솜필드 로체스터를 잠시 거쳐 결국 버사 메이슨으로 영국 솜필드 저택 3층 다락방에 미친 여자로 갇혔다가 불을 지르고 추락하여 죽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스는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서 버사 메이슨이라는 크리올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제거리가 생기면 대열을 좁힌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닥치자 백인들은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다. 자메이카 여인들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피는 어머니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난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후처였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마르티니크 태생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처음 도입부의 단락이 굉장히 많은 거를 또 이야기하게 합니다. 마르티니크는 프랑스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서인도 제도의 여러 섬들을 두고 식민지 경쟁을 했는데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의 땅이었으니까 영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적대국의 태생이라는 것이죠. 이 소설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이 쿨리브리, 2장이 그랑부와 3장이 솜필드, 그러니까 로체스터의 저택, 영국이죠. 이렇게 장소를 구분해서 이 장으로 삼았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1장의 쿨리브리라는 곳은 어머니의 공간이자 거의 에덴 동산과도 맞먹는 곳으로 어린 앙투아네트에게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해방된 노예와 주민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장의 그랑부아는 앙투아네트 자신의 공간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에서 온 로체스터가 들어옵니다. 결혼은 앙투아네트의 의지가 아니라 양부였던 메이슨의 아들 리처드에 의해서 로체스터와의 모종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이 이제 영국의 로체스터 저택, 손필드 저택, 그곳의 3층 다락방과 같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앙투아네트는 점점 자신의 의지가 약해지고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며 결국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미쳤다라고 규정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또 두 번째 특징은 화자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앙투아네트의 시점, 화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진 리스는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기지 않는데요. 2장에서는 이제 로체스터가 화자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화자로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제인 에어는 제인 에어의 1인칭 시점과 화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의 시점으로 바라봐지는 로체스터, 신사 로체스터의 그 로맨틱한 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진 리스의 이 소설에서는 로체스터 역시 화자로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심리, 자신의 내적인 면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앙투아네트는 화자로서의 위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또 소설의 특징적으로 살펴볼 점은 자연입니다. 또 야만과 문명이라는 점이요.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 작가에게는 치유의 공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유롭고 풍부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인생사와도 관련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설정되는 반면에 이 진 리스의 자연, 그러니까 자메이카와 그 서인도 제도의 섬, 그곳의 자연은 일종의 답답함,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터움, 그래서 폐소공포증을 자아낼 만큼의 어떤 짙은 초록으로 뒤덮인 그런 자연으로 그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3월 정도에 이제 새로 나는 여린 잎 그리고 순 뭐 이런 초록초록하는 연초록 같은 그런 색깔과 7, 8월 무더위 속에서 아주 짙어진 녹음, 우거진 그 잎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농익어서 부패의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두텁게 겹쳐진 자연의 모습. 저는 읽으면서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앙투아네트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았던 자연 풍광이 영국에서 온 신사 로체스터에게는 처음부터 숨막히게 하는 열기, 그리고 뭔가 의심스럽고 주술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그래서 폐소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악몽처럼 옥죄는 공간이 됩니다. 로체스터의 악몽은 아내인 앙투아네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반면에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온 힘을 씁니다. 그러한 태도가 로체스터에게는 야생적 본능만으로 가득 찬, 그래서 성적 방종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소설에서는 미스터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를 감당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체스는 점점 남성이고 식민지 종주국 백인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앙투아네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주민이자 연륜을 갖고 있는 자신의 유모인데요. 유모는 로체스터로부터 달아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체스터에게 더욱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앙투아네트의 태도는 앞서 지적했듯이 진 리스의 여성 주인공들이 갖게 되는 그런 사랑 의존, 유약함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온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힘, 그걸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앙투아네트는 달아나지 못하는가? 감금에서 탈출하지 못하는가? 일단 돈이 없습니다. 영국 법령에 의해서
결혼한 여성은 모든 재산은 남성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로체스터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몽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성에게는 위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으로부터 날아가는 것, 그 몽상 속에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현실에서 결국 버사 메이슨, 앙투아네트가 선택하는 추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가 마지막에 제인 에어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게 되잖아요. 15년 전에 결혼한 이미 아내가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하게 되죠, 로체스터는. 그게 이제 아주 소설에서 괴이한 점이기도 하던데요. 로체스터를 떠나겠다는 제인에게 터뜨리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문학의 힘이랄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라는 그 로맨스라는 남자가 이 진 리스의 소설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또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그것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크리올이라든지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19세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들, 그런 것을 소설이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인 에어와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